너 일도 안 하고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챙겨가? 내년부터는 김장도 따로 하기로 했어. 사정이 있었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왜 자꾸 김치 때문에 그러세요? 김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는 건데 누가 먹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 너는 매년 그렇게 김치 가져가 놓고는 한 번 도와준 적이나 있어? 엄마도 어차피 친구들이랑 놀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주시기 전에도 김장은 항상 했던 거잖아요. 저희 때문에 일부러 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김치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꼭 이렇게 하셔야 해요? 너희 먹으라고 내 돈 들이고 내가 고생해서 담근 건데 너는 그게 별것도 아니야? 아, 그러니까 돈은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그놈의 김장. 그래. 그놈의 김장. 이제는 하지 말자. 그냥 그깟 김치 사 먹고 말자. 뭐하러 고생해서 나는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너나 너희 장모한테 퍼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서경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옛날이야 김장 안 하는 집이 더 드물었지만 요즘 사람들 인식이 많이 다르다는 건 서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장이나 제사나 명절이나 똑같이 괴롭고 귀찮고 싫은 일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제사나 차례는 지내지 않지만 김장은 고생스럽더라도 매년 꼭 했습니다. 항상 넉넉하게 담가도 부족할 정도로 몇 끼마다 김치 요리가 몇 종류씩 올라올 만큼 좋아했습니다. 그건 아들도 죽은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 며느리조차 서 씨가 담근 김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도 김장이 싫은 것이야 100번 이해했습니다. 서 씨는 자발적으로 매해 하고는 있지만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아들 며느리 모두 얻어먹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장을 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챙겨가면서 곧 죽어도 힘든 일을 돕지는 않는 아들 며느리가 참 괘씸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째인지 이제 더 이상 남 좋은 일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 씨의 아들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며느리를 소개시켜 준다며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시다는 건 오빠한테 듣긴 했는데 정말 다 맛있어요. 그래? 맛있게 먹어주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좋네. 근데 이 배추김치는 사신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거예요? 벌써 2접시째 먹고 있는 김치를 칭찬했던 며느리. 맛있지? 엄마가 직접 담그신 거야. 아들도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오, 젓갈 맛이 많이 나네요. 요즘 젊은이들 젓갈맛 나는 김치 싫어하지 않나? 아니요. 그래서 맛있는데요. 주희가 맛을 잘 아네. 저 김치 없으면 밥을 잘 못 먹는데. 사실 저희 엄마는 김장 할 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사 먹는데 절대 이런 맛이 안 나요. 다 중국산 김치 같고. 아이고, 그래? 그럼 이따가 갈 때 좀 싸줄 테니까 가지고 가. 정말요? 결혼하면 김장하는 것 좀 배워야겠어요. 며느리가 하는 소리에 서 씨도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와 함께 김장하는 상상을 하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 해였습니다. 주희야, 보름 뒤에 김장할 건데 올 수 있니? 배워보고 싶다고 했잖아. 아, 저요? 그래, 정석이가 주희 너한테 물어보라던데? 저희끼리 하는 건가요? 아니, 매년 같이 하는 동네 친구 둘 있어. 아, 네. 일단 제가 스케줄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 보통은 지인들과 셋이서 하고 3등분해서 김치를 가지고 왔는데 올해부터 아들 며느리가 김치를 더 가져간다고 하면 김장을 좀 더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김장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척 기분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애기가 생겼다고? 네, 어쩌죠. 그래서 김장하러는 못 갈 것 같아요. 초기라서 몸 조심하라고 그래서요. 아이고, 무슨 김장이야. 내가 한 통 더 담아서 가져다 줄게. 절대 안정을 취해야지. 네, 사실 그래서 일도 다음 달까지만 가고 그만두려고 해요. 그래.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지인들과 함께 김장한 뒤에 서 씨는 자신의 못 중에서 한 통을 빼서 아들네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김치 한 통만 더 주세요. 그런데 김치를 챙겨간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또 한 통을 더 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많은 걸 벌써 다 먹었어? 아, 맛있어서 맨날 먹다 보니까요. 주희도 워낙 잘 먹잖아요. 기분 좋은 한편 냉장고 안 사정이 조금 걱정이었습니다. 아들네를 많이 챙겨줬는데 또 한 통 더 주면 내년 김장까지 김치가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없으세요? 없기는 많이 했는데. 아니야. 퇴근할 때 들러. 한 통 더 줄게.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또 한 통을 더 가져가는 바람에 서씨 본인은 결국 주변의 김치를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같이 김장했던 친구들에게도 얻어오고 시골 친정 식구에게서도 받아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넉넉하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들 며느리 몫을 넉넉하게 빼두기 위해서는 일손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다음 해에도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어린아기가 있어서 오지 못했죠. 정석이 너 혼자라도 와야지. 그러면 이번에 김장 좀 많이 하자고 부탁해놨어. 김장 양을 늘리기 위해 지인들의 양해를 구해서 배추도 더 많이 주문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 어쩌죠. 저도 바빠서 못 가는데. 주말인데 뭐가 바빠? 저번에는 괜찮다며. 주말이라고 마음껏 쉬어봤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생긴 일이라 취소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 무작정 참석하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재료비의 절반 이상을 서 씨가 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서 씨의 레시피로 서 씨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김장이라 다들 별말 없이 같이 도와주었죠. 그렇게 아들 며느리 몫까지 좀 더 넉넉히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어도 또 그 다음 해가 되어도 아들 며느리는 한 번도 김장 때 오지 않았죠. 이런 해 저런 해 해도 눈치가 있다면 아들네가 김장에 오고 싶지 않구나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죠. 조금 얄밉기는 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김치를 좋아하는 것과 김치를 담그는 노동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서 씨도 싫다는 젊은이들을 굳이 불러서 얼굴을 붉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좀 더 하고 부족하면 자신이 덜 먹자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많이 안 드세요? 평일 낮에 아이를 좀 맡아달라며 며느리가 찾아왔는데 애를 놓고선 가지 않고 괜히 김치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먹지 왜 안 먹어? 아, 여기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안 드시면 한 통만 주세요. 아들 며느리 때문에 김장 양을 늘렸는데도 종종 이렇게 찾아와 서 씨의 김치를 가져가곤 했습니다. 원래 하던 양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배추를 절이는 것도 양념을 하는 것도 또 버무리는 것도 좀 더 힘들었습니다.
뒷정리까지 마치려면 이틀은 내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해야 하나 생각하니 왠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였습니다. 재료값이야 서씨가 더 낼 수도 있지만 돈을 더 낸다고 다는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참석도 안 했지만 그렇다고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10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었죠. 너희는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어? 부족하세요? 내년에는 좀 더 해야겠다. 이것저것 요리하다 보니까 금방이네요. 어차피 하는 거 저희 먹을 양만 조금 늘리는 건 티도 안 나지 않을까요? 김장 좀 더 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며느리. 몇 포기 더 하는 게 엄청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의상 고마워하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많이 가져다가 먹을 거면 와서 조금 거드는 신용이라도 해. 다른 사람들 보기 민망해. 근데 어머니가 재료비 더 많이 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돈도 더 내는데 왜 눈치를 보느냐는 며느리 때문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 돈 때문에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김장할 땐 저희가 조금 보탤게요. 그러더니 기어이 서씨의 냉장고에서 김치를 한 통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김장할 때가 됐을 때 아들이 미리 전화로 말했습니다. 돈 붙여드릴 테니까 이번엔 김치 좀 넉넉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이제 안 오는 건 기정사실이 된 듯 했습니다. 얼마나 먹을 거길래 그래? 글쎄요. 아무리 적어도 4~5통은 있어야 될 것 같다던데요. 4~5통이면 배추가 엄청 들어가. 알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서씨도 처음부터 많이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자꾸만 서씨의 김치를 가져가니 처음부터 돈을 받고 재료값이라도 많이 보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들이 보낸 돈은 달랑 10만 원이었습니다. 정서가, 너 10만 원 보냈더라. 네. 받으셨어요? 그걸로 고춧가루 같은 거 사는데 보태세요. 너 고춧가루가 얼만 줄이나 아니? 배추도 엄청 비싸고, 그리고 5통 달라며? 고춧가루가 고춧가루지 금가루도 아니고. 그렇게 비싸요? 재료는 그냥 적당한 거 쓰세요. 김치 담그는데 그것보다 돈 더 쓸 거면 차라리 돈 주고 사 먹죠. 100만 원을 줘도 해주고 싶지 않게끔 말하는 아들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드려야 되는데요? 그럼 차라리 너희가 와서 좀 도와. 재료값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버무리는 것 정도는 와서 할 수 있잖아. 이제 손주도 어느 정도 컸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김장 때만 되면 아들이고 며느리고 왜 그렇게 바빠지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같이 김장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일을 다녀서 일부러 주말에만 하는데도 아들조차 한 번도 안 왔으면 말 다 했죠. 김장에 오라고요. 그래.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일단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장에 참석하지 않고 김치도 안 받아 가겠다는 젊은이들은 많다고 들었지만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아, 올해는 우리 아들네도 온다네. 며느리랑. 그래서 5통 가져간대. 당연히 재료비는 아들네 몫까지 내가 내지. 그래서 같이 김장하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알렸습니다. 그래? 그럼 올해는 5명이서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 아들도 오면 무거운 거 들어줘서 좋겠네. 김장이라는 게 의외로 힘쓰는 일들이 많은데 60대 3명이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셋이 하느라 힘들었는데 둘 다 일손이 늘어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에게 큰 기대를 했던 서씨가 바보였죠. 오늘 내일 와서
같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배추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같이 배추를 절이기로 한 아들과 며느리는 도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서 씨가 다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너희 왜 안 와? 아, 엄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못 온다니. 서 씨가 다른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요. 다음 주라고 생각하고 지금 애엄마랑 다 같이 나와 있어요. 뭐야?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저도 방금 생각이 나서 지금 막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거의 도착한 줄 알았네. 멀리 간 거야? 네, 1박 2일로 놀러 왔어요. 죄송해요. 김장인 것도 있고 놀러를 그것도 하룻밤 자고 오기까지 한다는 아들 때문에 놀랐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일은 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내일 최대한 빨리 갈게요. 올 수는 있는 거야? 점심때쯤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쩌지? 우리 아들이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점심때 올 수 있을 것 같다던데. 무슨 급한 일이길래? 약속 시간도 넘겼는데. 그러게. 아무리 그래도 미리 연락을 줬어야지. 나머지 두 사람이 어쩐지 떨떠름한 기색이었습니다. 서 씨는 괜히 자신이 얌체짓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들 목까지 더 할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김치 솜씨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멤버에서 빼버렸어. 알지? 농담 섞인 친구의 말에 따라 웃으면서도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참석할 거라며 배추를 무척 많이 주문해 놨기 때문에 일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들은 다음 날 점심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열이 난다며 병원에 들렸다 온다더니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이었죠.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서 아들이 오지 않았는데도 일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가까워졌을 때 서 씨가 말했습니다. 고기물 올릴게. 늘 김장이 끝나면 같이 수육을 해서 먹었는데 어쩐지 이번엔 다들 고기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힘들어서 얼른 하고 집에 갈래. 나도 갈게. 왜 그래? 고기 싸먹고 가지.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동안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도착했죠. 죄송해요. 늦었죠. 시후 엄마는? 애가 열이 나니까 제가 집에다 내려주고 왔어요. 시후는 병원에서 뭐래? 많이 아파? 아니요, 뭐 감기래요. 다 끝났어요? 그래. 거의 다 했어. 아, 잠시만요. 그러더니 김치통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차에 다녀오는지 한참 걸려서 총 8통을 들고 집으로 들어온 아들. 다들 서 씨와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꾸 달라고 하는 게 번거로워서 처음부터 많이 가져가려고요. 서 씨의 표정이 보이지도 않는지 아들은 눈치 없이 웃으며 비닐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는 양념이 버무려져 한쪽에 쌓여있는 김치를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4-5통만 가져간다며?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어떡하니? 김장을 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이 챙겨가려는 아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 씨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이라고 다른 생각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는 먹더라고요.
내 통만 가져가. 부족하면 우리 집에서 가져다가 먹고. 에이, 그럴 거면 그냥 여기서 가져가는 게 낫죠. 아들이랑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도 우스운 듯 했습니다. 가져가라 그래. 우리가 좀 덜 가져갈게. 그래, 그렇게 해. 보다 못한 친구들이 그냥 가져가라고 하자 아들이 좋다고 담았죠. 저는 그럼 애가 아파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들은 챙길 것 다 챙기더니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정리라도 해야지. 아, 시우 때문에. 그래, 애가 아프다는데. 조심히 가. 그래? 아들이 떠난 자리가 찬바람이라도 쌩하니 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걱정 마. 애들이 가져간 만큼 내가 덜 챙길 테니까. 그리고 이번에 재료값은 내가 낼게. 미안해서. 어쩐지 가족 김장의 친구들을 부려먹는 듯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됐어. 그렇다고 무슨 돈을 타네. 우리도 김치 가져가는데. 일을 좀 더 하긴 했지만. 그래,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냥 각자 하는 게 낫겠다. 그건 그래. 나도 따로 할게. 사실 나도 김장에서 시동생네도 나눠주고 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뭐 다 같이 더해서 나눠주자고도 안 하잖아.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애들 이 김치 좋아해서 반씩 나눠줘. 좀 더 해달라는 거 민폐라고 안 했는데 좀 그렇긴 하다.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서 씨는 차마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했습니다. 서 씨도 차라리 이럴 거면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먹을 것과 서 씨가 먹을 것만 하면 패기치고 눈치 볼 일도 없으니 말이죠. 아들네는 준다던 10만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너 일도 안 하고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챙겨가. 내년부터는 김장도 따로 하기로 했어. 사정이 있었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왜 자꾸 김치 때문에 그러세요? 김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돈 얘기도 꺼내셨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사 먹을게요. 아들의 말에 서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 씨도 손주가 아프다는데 먹는 거 가지고 쪼잔하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들 며느리가 자신이 담근 김치를 좋아해서 가져가는 것이니 말이죠. 어차피 내년부턴 혼자 하기로 했으니까 오지 말어. 내가 해서 싸줄게.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가 좀 더 고생하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해에는 따로 김장을 한다고 하니 아들은 자기도 와서 거들겠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땐 서 씨도 김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바닥을 짚은 손목에 금이 가버렸죠. 그래서 한참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했고 깁스를 푼 뒤로도 칼질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김장을 안 하신다고요? 그래. 손목이 아파서 못할 것 같아. 올해만 김치 사다 먹어야겠다. 사돈 내도 김치 사 먹는다고 그러시지 않았어? 어디가 맛있나 좀 여쭤봐. 아, 그래요? 사 먹는 김치는 너무 맛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김장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옆에서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할래? 서 씨의 말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해요. 어쩔 수 없죠. 올해는 저희도 사 먹을게요. 아들이 알려준 곳에서 사 먹어도 봤지만 역시나 직접 담근 김치보다는 맛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편하긴 무척 편했죠. 맛있는 곳만 있으면 그냥 사 먹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김장이 힘들지만 늘 즐거운 일이었던 서 씨도 이제는 김장이 노동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엄마, 오늘 시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손자를 봐주곤 했는데 하필 아들이 연락한 날에 약속이 있었죠. 오전엔 시간이 있는데 오후에 나가봐야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오전만이라도 잠깐 와서 봐주는 건요? 오후엔 장모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조금 있다가 준비해서 출발할게. 서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장모님 도착하면 바로 가시면 돼요. 알았어. 서 씨가 도착하자 아들 며느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오전 동안 손주를 봐주고 있으려니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사돈. 안녕하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사돈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서 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차라도 같이 한잔 하시지. 아직 약속 시간이 조금 남은 상태라 서 씨도 사돈의 말에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돈의 말에 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왜 김장을 안 하셨어요? 어째서 사돈이 그런 것까지 알고 있나 싶었습니다. 아, 제가 손목을 다쳐서요. 아유. 사돈 김치가 맛있는데 아, 드셔보셨구나. 아들네라도 왔다가 맛을 봤구나 싶었습니다. 아, 우리 딸이 매년 가져다 줘서 먹다가 지난번에는 아예 4통 얻어다 달라고 그래서 무지 잘 먹었었거든요. 이제 보니까 감사하단 소리를 못했네요. 어쨌거나 다 먹어서 이번에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 먹는 건 그런 맛이 안 나잖아요. 어쩐지 둘이서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을 때는 이런저런 요리를 해서 많이 먹는다더니 그 절반은 사돈네로 간 듯했습니다. 늘 찔끔찔끔 받다가 4통이나 받으니까 부자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다음에 김장하실 때 저희 거도 좀 따로 해주세요. 그래도 부족해서요. 물론 돈은 드릴게요. 힘들어서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러셔요. 아쉽다. 그럼 4통 정도는 내년에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네에게 김치가 간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에 뭐라고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몸이 힘들어서라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나. 그러면 사돈네 김치 못 먹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먹을 것만이라도 조금 해주시지. 사례는 할 거니까요. 아니요. 살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으면 직접 했죠. 그렇게 아들네 집에서 나온 뒤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아들이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장모님이 오셔서 드시고는 너무 좋아하시길래. 그래서 그렇게 매번 나눠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꾸 부족하다고 했던 거구나. 왜 말을 안 했어? 어차피 저희가 먹는 거나 장모님이 드시는 거나 상관없잖아요. 김장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하니.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는 건데 누가 먹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 너는 그렇게 김치 가져가 놓고는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이나 있어? 어차피 친구들이랑 놀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주시기 전에도 김장은 매년 했던 거잖아요. 저희 때문에 일부러 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너희 먹으라고 내 돈 들이고 내가 고생해서 담근 건데 너는 그게 별것도 아니야. 아, 그러니까 돈은 드린다고 했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어쩜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나 싶었습니다. 고맙다고 잘 먹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 별것도 아닌 것이 하기 싫어서 갖은 핑계를 대며 오지 않은 아들 며느리가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괘씸하고 섭섭했죠. 그놈의 김장. 그놈의 김장. 그놈의 김장으로 담근 김치를 김치통을 8개나 가져와서 담아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그놈의 김장. 이제는 하지 말자. 그냥 그깟 김치 사 먹고 말자. 뭐하러 고생해서 나는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남한테만 퍼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서 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기분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김치 같은 거 절대 담그지 말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기분이 상했는지 한참 연락이 없었죠. 그런데 또다시 김장을 할 때가 다가오자 어쩐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 씨는 직접 담근 김치가 맛있었습니다. 사 먹는 건 어디 것이든 손이 잘 가지 않았죠. 사돈까지 서 씨의 김치 타령을 할 정도로 맛있는 김치를 왜 아들 며느리 때문에 사 먹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냥 혼자 먹을 것만 하면 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혼자서 배추 몇 포기만 사다가 혼자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말처럼 별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김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김장할 때 됐잖아요. 너희는 김장 소리가 나오니? 정말 안 하실 거예요? 나 먹을 만큼만 했다. 지난번에 정석 씨가 드린 말씀은 죄송해요.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김치 드린 것도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정석이도 김치 사 먹는 게 좋다더라.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전화를 받고 받았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후회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꼭 참석할게요. 참석 안 하면 가져가지도 않을게요. 고작 김치 때문에 저희랑 안 보고 사실 건 아니죠? 어쩜 매년 이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아들에게 알았다고 했죠.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으면 한 통 주마. 가져가. 정말요? 잘 먹을게요. 서 씨는 다음 날 찾아온 아들에게 김치통을 건넸습니다. 이거예요?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가벼운데요. 그리고 열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지금 김장한 김치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지난번에 산 김치인데? 중국산 같더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사뒀다가 너무 맛이 없어서 한참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김치였습니다. 아들은 서 씨의 말을 듣고는 화를 냈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너희는 장난하니 지금? 내가 김장에다가 바치는 사람이야? 아니, 돈도 드린다니까요. 그 돈 있으면 알아서 사 먹어. 얌체 같은 것들아. 서 씨도 더 이상 아들네에게 호구 같은 짓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돈돈거리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돈까지. 진작에 김치를 알아서 사서 먹으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너무하시네요. 너무하는 건 너희들이지. 앞으로도 이렇게 나 먹을 것만 조금씩 해서 먹을 테니까 그렇게들 알아. 그 김치 안 가져갈 거면 내다 버리던지 해. 아들은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까지 김장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주제에 또 김치 얻으러 여기까지 찾아온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서 씨도 김장 김치를 사려고 해도 맛이 있을지도 모르고 비싸기만 엄청 비쌌습니다. 그걸 아들네도 모를 리 없었죠.
아들 며느리 주변에 김장에다 주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는 모양이었는데 김장김치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고서는 결과물만 훔쳐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나눠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상 편했습니다. 할 만큼만 해서 먹고 부족하면 두세 포기 더 담가서 먹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들이 은근슬에 물었지만 서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와서 같이 일을 하겠다고 해도 이제는 서 씨가 사양이었습니다. 세상에 김치 담그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는 것도 아니니 알아서 하라고 했죠. 아들의 말처럼 그깟 김치 그냥 담가서 아들네 나눠주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주는 사람도 안 줄 권리가 있었죠. 몇 번 물어도 싫다고 하자 아들도 나중에는 김치의 김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 먹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이 어쩌고 했으니 그 돈 주고 맛있는 김치를 사 먹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남의 희생과 노력을 무시했으니 서 씨가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내일 병원 가신다고요? 어디가 아프시길래 여기까지 와서 병원에 가세요? 아, 가슴에 혹이 있어서요. 네? 유방암 검사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암이 그게 유전되는 거라던데. 나중에 우리 손주 낳으면 어째요? 보험은 들어놓으셨죠? 아, 네. 아이 참, 그런 가족력이 있으셨으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 가족력 없어요. 혹시나 해서 검사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근데 암이 맞으면 어떡해요? 몸 관리를 잘 하셨어야지. 시골에 공기 좋은데 사시면서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러지 않나요? 어쨌거나 아프면 애들만 고생이잖아요. 부담되고. 걱정하시는 일 없어요. 보험도 있고요. 아파도 애들한테 의지할 마음 없어요. 그럼요. 아프면 제발로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7세 성미연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사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입만 열면 시한폭탄이 터지듯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안사돈과 예기치 않게 아들네에서 함께 묵게 된 성씨.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면 아들네 오는 날을 미뤘을 텐데 하고 후회가 됐습니다. 아니, 아들의 제안대로 바깥에서 잤더라면 속 시끄러운 일은 없었겠죠. 상견례 때부터도 어디 가서 말 못할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이 아나무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성 씨는 멀리 살아서 오늘 일이 단편에 불과하겠지만 아들이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겠다 싶었죠. 이제 와서 이 밤에 나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같은 공간에서 자야 하나 싶었는데 그동안 장모님이라고 무리한 부탁을 해도 참아왔던 아들이지만 어머니에게까지 그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발대발하는 안사돈의 얼굴을 보자 성 씨는 씁쓸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성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참 잘난 구석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키도 컸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대학을 멀리 떨어진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일찍이 성씨 부부로부터 독립해서 아르바이트도 하며 살다가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용돈도 마다하고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도 스스로 벌었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참한 여자친구도 만났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만난 적은 없었지만 2년 전부터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다정한 메시지가 적힌 카드와 함께 선물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결혼하겠구나 직감했죠. 그리고 성 씨의 예상대로 아들이 31살이 되었을 때 올해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씨도 그 소식을 반겼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 결혼할 때 보태려고 들었던 적금이 있거든. 서울은 전세도 비싸잖아. 보태서 써. 아들이 성 씨의 집에 내려왔을 때 성 씨가 아들에게 통장을 하나 건넸습니다. 통장 안에는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모아둔 돈도 있고 수연이가 모은 돈이랑 합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태면 대출을 덜 받을 수 있잖아. 어머니 아버지 쓰세요. 엄마 아빠가 설마 한 푼도 안 남겨놓고 너 줄까봐 그래? 나중에 너한테 손 안 벌리도록 무리 안 가는 선에서 주는 거야. 남편도 옆에서 성 씨의 말을 거들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의 힘으로만 시작해도 된다며 말이죠. 수연이도 집에서 도와주실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했어요. 걱정 마세요. 둘이 벌면 충분해요. 예비 사돈이 돈을 못 보태준다니까 더욱더 성 씨가 주는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 받겠다는 자식들에게 보태주는 건 예비 며느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 씨가 결국 알았다고 통장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성 씨도 남편도 내심 이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왔는데 성 씨 부부는 며느리가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닌다니 똑똑한 것은 당연지사였고 무엇보다 싹싹하고 예의가 바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그림 같았죠. 그런데 그런 며느리에게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결함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진행시켜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죠. 그건 며느리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녀의 어머니 안사돈 때문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에 사돈을 처음 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서 며느리 같은 사람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당황스럽네. 수연이 너는 그런 얘기 없었잖냐? 날카로운 안사돈의 말에 며느리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지난번에 말했잖아. 그 알아서 한다는 게 한 푼도 안 받고 결혼한다는 말인 줄은 몰랐지. 어쩐지 마주 앉은 성 씨가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는 안사돈의 갑작스러운 질문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구하겠다는 말을 하자 상견례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도 사돈이 해주시는 돈으로 전세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모은 돈으로 다 하겠다는 말이잖냐?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도 둘이 모은 거 합치면 꽤 돼. 이 기집애가 나서지 말고 좀 있어봐. 엄마! 며느리의 말을 잘라먹으며 사돈이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경우는 좀 당황스러워서요. 남자가 전셋집도 하나 없이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다 대출로 시작하면 그거는 우리 딸도 같이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인데 당연하지. 엄마! 우리들 힘으로만 시작하기로 했다니까. 맹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사돈네 집은 전세예요? 아니요. 그러면 자가예요? 네, 그런데요.
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본인은 자기 집에서 살면서 애들은 빚더미에서 살라는 게 말이 돼요? 사돈의 비난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아들까지 나섰지만 식당이 떠나가라 목청을 높이며 노발대발하는 안사돈.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쪽에서는 못 보태주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똑같은 입장에서 자신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를 보니 성씨보다도 얼굴이 붉어진 상태였습니다. 제발 집에서 얘기해. 더는 얘기할 것도 없어. 나는 이런 결혼 못 시키니까. 알아서 해. 그러면서 몸을 틀어 앉은 예비 사돈 때문에 방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깥 사돈도 한숨만 한 번 쉬고는 그걸 방관하고 있었죠. 저희가 아들 결혼시키면 보태려고 했던 돈이 있습니다. 결국 남편이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결혼이 엎어질 위기였으니 말이죠. 울먹거리는 예비 며느리가 딱해서 도저히 그럼 결혼 없자 소리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할 만큼 하고 그래도 아들이 결혼을 없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대신 그쪽에서 혼수는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말문이 막힌 예비 사돈. 참나? 그쪽에서 충분히 보태면 당연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죠. 성씨의 남편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는 주먹쥔 아들의 손을 툭툭 가볍게 쳤습니다. 아들의 심정도 성씨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듯했습니다. 성씨 부부는 원래 주려고 했던 돈이니 괜찮았지만 저런 사돈의 사위가 되는 아들은 걱정이 됐죠. 그렇다고 아들이 이 일로 4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엎어버리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결혼은 부모들이 아니라 자식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니 말이죠. 집 이야기가 일단락되자 기분이 풀렸는지 안사돈은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할 말 못할 말들이 섞여 있었죠. 그나저나 사돈은 왜 이렇게 젊으셔? 우리 사위를 사고쳐서 낳으셨나? 그러면서 혼자서 웃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기분이 나빴지만 울그락불그락해진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씨는 애써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낳았고 사고를 친 것은 아니었지만 젊어 보인다는 칭찬으로 듣자 싶었습니다. 남편도 불편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뒤이어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과로 시작한 통화는 사과로 끝났습니다. 제가 중간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성격이 좀 그러신데 상견례에서까지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 집 문제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 불찰이에요. 죄인이 된 듯 말하는 며느리와 아들. 사돈의 그 드센 성격을 보면 중간 역할을 할래야 하기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돈은 안 보태줘도 된다고 했지만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 거 물러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만날 일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도 그렇고 준석이도 그렇고 말이야. 그래도 걱정이 돼.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나? 준석이가 알아서 하겠지. 아들의 신혼집은 서울이 될 것이었고 사돈네는 경기도 안산이라고 들었으니 자주 왕래할 만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결혼을 번복하겠다는 말이 없으니 어차피 이대로 진행될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자 싶었죠. 그 뒤로는 아들 며느리가 중간에서 말을 옮기지 않으니 성씨 부부에겐 더 이상 사돈과 관련된 갈등은 없었습니다.
순조롭게 결혼 준비가 진행이 되는 듯 했고, 성 씨는 결혼식 당일에 사돈을 한 번 보고는 그 뒤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본의 아니게 아들에게서 종종 소식을 듣고는 했습니다. 어디야? 장모님 댁에 가고 있어요. 아, 또? 자주 왕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성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자주 장모님 댁이라는 걸 보면 알만했습니다. 뭐 좀 도와드리려고요. 그렇다고 며느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못 가게 막아도 아들이 굳이 간다는 걸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아들은 장모님이 직접 전화해서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안 가보냐며 자주 불려다녔습니다. 그러는 아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지만 성 씨도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자신들은 아들이 없으니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귀가 아프도록 해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알면서도 결국 결혼을 했으니 아들도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왕 가족이 된 거 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듯 보여서 성 씨도 잠자코 있었죠. 사돈네와는 다르게 거리가 거리인지라 성 씨는 아들네를 볼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돼야 내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1년에 2~3번 정도가 고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성 씨가 아들네 갈 일이 생겼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더니 겨드랑이 쪽에 혹이 잡혔는데 제대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검사를 하기로 했지만 성 씨도 남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남편이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지 다음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 그래도 검사하려고 해. 예약은 해뒀어. 그러자 아들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검사도 큰 병원에서 하셔야죠.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병원 있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 아들은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치료도 받아야 하니 검사도 서울에서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들네 사는 곳이 대학병원과 가까워 반차를 내고 병원도 같이 가고 싶다고 했죠. 그래. 준석이 말대로 해. 남편도 아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니 결국 성 씨도 아들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걸 가지고 가. 아들네 올라가는 날 성 씨가 미리 담가둔 파김치를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해서 종종 택배로 보내주곤 했는데 처음 아들네에 가는 것이니 기왕이면 며느리 좋아하는 걸 챙겨가자 싶었죠. 성 씨는 오후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도착하니 오후 7시가 조금 넘었죠. 어머니, 여기에요. 퇴근 후 미리 마중 나와 있던 아들이 성 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홍색 보자기에 쌓여있는 김치를 보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파김치 해왔어? 병원 가시는데 고생스럽게 이런 걸 뭐하러 가지고 오셨어요? 환자도 아닌데 뭘. 이건 너희 좋아하잖아? 아들이 보자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아들의 차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한 성 씨. 단지가 깔끔하네.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죠. 결국 성 씨 부부가 건넸던 돈을 받았던 아들은 그게 못내 미안한 듯 했습니다. 너희들 잘 살면 됐지. 성 씨는 아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들이 비밀번호를 치려는데 벼랑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서방, 이제 와? 장모님, 아들 집에서 튀어나온 안사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아들을 보니 아들도 장모가 올 것임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안이 벙벙한 것은 성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아들네 집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과 성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아, 운전하느라 못 봤어. 근데 장모님이 어쩐 일로? 갑자기 오셨어. 난처해 보이는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연락을 하고 올 걸 그랬네. 아니, 내가 수연이 아빠랑 싸워서 홧김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여기밖에 더 있어야지. 오늘 어머니 오신다고 말했잖아. 그걸 어떻게 기억해? 미리 연락을 좀 줬어야지. 아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다시 돌아가라는 건 아니지? 난 못 가. 그러더니 소파에 앉는 사돈을 보고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성씨를 돌아보며 근처 호텔을 예약해 줄 테니 바깥에서 주무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성씨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 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하루 동안 있으려면 둘 다 불편할 것이 분명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잠자코 성씨의 대화를 듣던 사돈이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호텔까지 가세요? 사돈끼리 한 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좀 섭섭하네? 나는 그런 호텔 예약해 준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 말이야. 나도 이참에 사위덕으로 5성급 호텔에서 한번 자보자. 아, 그럼 장모님이 호텔에서 주무세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같이 자면 되지. 왜 유난인지 모르겠네.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분명한 그 말에 성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나도 여기서 잘게. 불편하시면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 도대체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누구 잡아먹니?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이거 받아. 파김치 담가왔어. 정말요?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감사히 잘 먹을게요. 그제서야 표정이 밝아지는 며느리. 그러자 옆에서 사돈이 궁시렁거렸습니다. 김치를 요새 누가 담가서 먹어? 사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지. 어머니가 해주신 게 더 맛있어. 아, 그렇지. 요리를 그렇게 잘하신다며? 명절 때마다 아주 자랑을 하던데. 온 김에 사돈이 해주는 밥 좀 먹어볼까? 황당한 소리에 성씨가 대꾸를 못하고 있자 며느리가 그런 사돈을 타박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엄마 밥을 차려주셔? 긴 시간 버스 타고 오느라 고단했던 성씨에게 밥상을 차리라는 사돈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옛날에 식당 하셨다며? 그럼 너보다 솜씨가 나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며느리가 불편하게 서 있는 성씨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앉아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로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사돈은 밥을 먹으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도대체 애를 언제 낳겠다는 거야? 아직은 낳을 생각 없어.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생각이 없으면 돼? 나도 천천히 나으려고요. 아니, 아빠가 곧 칠순인 거는 알지? 아들도 며느리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울리는 아들의 전화의 잔소리가 멈췄죠. 잠시만요. 장인 어른이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받은 아들. 여보세요. 네. 여기 계세요. 2, 3분 통화하더니 전화를 끄는 아들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걱정하세요. 걱정은 무슨?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네 장인어른 전화번호 저장 안 했니? 네? 저장돼 있죠. 어리둥절한 아들에게 사돈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를 받아?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너 내가 전화할 때마다 여보세요 하지? 네. 아이고, 누가 그러라고 하던. 그건 예의가 없는 거야. 내 장인어른 아니면 내 장모님하고 받아야지. 어른이 전화했는데 여보세요가 뭐니? 성 씨의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성 씨에게 돌려졌습니다. 사돈.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남편 전화도 여보세요 하고 받는데요. 그냥 전화 받을 때 인사말 아닌가요? 아이고, 그게 아니죠. 누군지 알면 그 사람에 맞는 인사를 해야죠. 성 씨는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성 씨는 누구에게 전화가 와도 여보세요로 통화를 시작했는데 그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이어지는 사돈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 너네 엄마도 그러시네. 그러니까 전화를 그렇게 받았구나. 너네 엄마라는 말에 성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의가 없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라고 하는 게 예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돈을 너네 엄마라고 지칭하는 게 예의가 없는 것인지 자꾸 아들에게 너라고 하는 것도 듣기 불편했는데 너네 엄마 소리는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너네 엄마가 뭐야? 그리고 준석 씨한테 너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화를 내자 그제서야 찔끔했습니다. 뭐라고 궁시렁거리더니 이내 며느리를 타박했죠. 너는 엄마가 말만 하면 뭐라고 해? 그 뒤로는 삐진 듯 조용히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차라리 토라져 있는 게 나은 것 같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식탁을 치우고 있는데 사돈이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센스 있게 남자가 해야 하는 거 알지? 남자가 설거지하는 게 센스와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성 씨는 아들이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인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였으면 시어머니 등살에 죽을 맛이었을 듯 했습니다. 설거지는 내 담당이야. 여자라고 음식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아, 엄마. 집안일 반씩 나눠서 하고 있어. 이게 진짜. 자꾸 토달래? 제가 할게요. 결국 아들이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성 씨는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성 씨가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씻고 나오자 사돈이 성 씨의 가방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아니요. 잠옷 할 만한 거 있나 해서요. 잠옷이요? 급하게 나와서 옷을 못 챙겨왔네요. 딸내미 거는 맞질 않아서. 아, 저 입을 옷밖에 안 챙겨왔어요. 성 씨가 가방에서 갈아입을 옷을 꺼내자 사돈이 말했습니다. 넉넉하니 편해 보이네요. 잘 됐네. 사돈이 우리 딸내미 거 입고 제가 그거 좀 입을게요. 네? 제 옷을요? 사돈이 저보다 날씬하잖아요. 엄마, 내 옷 입으면 되지 왜 어머님 옷을 입어? 아냐. 괜찮아. 입으세요. 저는 아들 옷 입을게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실랑이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자리에 누워서 아침이 밝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씻고 온 사돈이 성 씨를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묵게 됐으니 얘기 좀 하다 자자며 방으로 들어가려는 성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돈 내일 병원 가신다고요? 아, 네. 어디가 아프시길래 여기까지 와서 병원에 가세요? 아,
가슴에 혹이 있어서요. 네? 성 씨의 말을 듣고 표정이 변한 사돈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럼 유방암 검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 셈이었습니다. 성 씨 가족도 그게 걱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돈이 기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암이 그게 유전되는 거라던데. 나중에 우리 손주 낳으면 어째요? 아직 암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돈은 이미 유방암이라고 단정지은 듯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아직 모른다고 말을 보탰지만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들어놓으셨죠? 아이 참, 그런 가족력이 있으셨으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 가족력 없어요. 혹시나 해서 검사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근데 암이 맞으면 어떡해요? 몸 관리를 잘 하셨어야지. 시골에 공기 좋은데 사시면서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러지 않나요? 아프면 애들만 고생이잖아요. 부담되고. 걱정하시는 일 없어요. 보험도 있고요. 아파도 애들한테 의지할 마음 없어요. 기분이 상해서 대꾸하자 사돈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프면 제발로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죠. 장모님, 요양원이라뇨. 무슨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도 성 씨처럼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이고 벌써라니.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냐. 아니요, 걱정 마세요. 저희 노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노후 준비는 다 된 모양이죠? 네. 집으로 주택연금도 받을 수도 있고요. 주택연금이요? 그러면 나중에 애들은 아무것도 안 물려주시게요? 결혼할 때 받을 만큼 받았는데 더는 부모님 재산 받을 생각 없어요. 아들의 말에 사돈이 혀를 찼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 애가 없어서 아직 모르나 본데 애 낳고 키우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결혼할 때도 부모 도움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쯧쯧 소리를 내며 아들을 나무라는 사돈. 솔직한 말로다가 결혼할 때 집 안 해주신 것도 아직도 좀 서운해요. 사돈네는 시골이라도 자기 집 갖고 계시면서 아들 결혼하는데 그렇게 돈을 아끼셨어요. 그래도 나는 그게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줄 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그런 얘기가 왜 나와? 엄마는 나 결혼할 때 500만 원밖에 안 보탰잖아. 혼수하라고. 너는 왜 자꾸 네 시엄마만 감싸는 거야? 내가 나 좋으라고 이런 말해.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이 기집애야. 이 맹추 같은 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엄마 역성만 들고 있어. 창피한 줄 알아, 제발. 뭐? 진짜 이게 엄마를 서운하게 하네? 나중에 너는 애 봐달라고도 하지 말어. 아니, 낳지도 않은 애 이야기는 왜 자꾸 하는 거야? 나도 엄마한테 봐달라고 안 할 거야. 참, 내가 결혼을 잘못 시켰다. 지 부모 귀한 줄 모르고 남편이랑 시엄마 챙기느라 바쁘네. 더 좋은 선자리도 내가 다 봐놨었는데 말이야. 못 받고 결혼했으면 나중에 시부모 돌아가셨을 때라도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너 바보니? 며느리는 괴로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자코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장모님 살고 계신 집 저희 주시면 되겠네요. 뭐야? 너까지 나 무시하니? 저희 부모님은 수연이 그렇게 부른 적 없어요. 참. 그래, 너 교육 잘 받았다. 모셔다 드릴 테니까 일어나세요. 뭐라고? 댁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이만 일어나시라고요. 이 밤에 어딜 가라는 거야? 집에 가, 좀. 며느리가 외치자 사돈이 기가 막힌 투로 말했습니다.
너희 지금 나 쫓아내는 거니? 난 안 가. 아들은 차키를 챙겨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 탄다고. 그러시면 택시 타고 가세요. 더 이상 저희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못 듣겠습니다. 이 집 저희 집이에요. 이만 나가주세요. 아들은 키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지금 내가 사위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맞는 거야? 너네 가만히 있어? 택시라도 잡아준다고 할 때 가. 나 참 기가 막혀서. 너희가 이러고도 잘 먹고 잘 살 줄 아니? 사돈이 화를 내며 짐을 챙겼습니다. 나도 더 있으라고 해도 안 있어. 그 옷은 벗고 가셔야죠. 사돈이 입고 있던 성씨의 옷. 더럽고 치사하다 정말? 아들은 사돈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가 성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라서 제가 제대로 처신을 못했어요. 이 밤에 이렇게 보내도 맘 편하겠니? 같이 있는 게 더 괴로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론 준석 씨한테도 연락 못하게 할게요. 그동안 준석 씨도 많이 참아줬어요. 그리고 아까 엄마가 했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한테 베푸신 거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게요. 며느리의 말에 성씨도 애써 사돈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라도 똑같았다면 화라도 내겠지만 저런 부모를 보는 자식 속은 오죽하겠나 싶었습니다. 10분쯤 있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그렇게 보내서 미안해.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더 미안해. 이런 일 예상했었어야 하는 건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며느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사돈네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내심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가 오히려 엄마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는 앞으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 며느리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돈네가 연락이 오는 것 같았지만 한 번도 아이를 보여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그 성질이 좀 죽을까 싶었습니다. 성씨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이도 생겼으니 아들 며느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비록 사돈은 상종 못할 사람이었지만 며느리는 성씨에게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검사 결과 유방암은 아니었지만 성씨와 남편은 괜한 걱정은 미뤄두고 자신들 건강이나 챙기자 했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은 사돈네 말이 맞기도 하니 말이죠. 엄마,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쉬려고 그래. 엄마가 얼른 먹어치워버려. 오래됐으면 버려야지. 왜 안 버리고 있다가 지금 꺼내는 거야? 엄마가 너희 집 잔반 처리하는 사람이야? 아직 안 상했어. 지금 먹어버리면 되는데 뭘. 버리긴 아깝잖아. 그렇게 아까우면 네가 먹던가? 나는 라면 먹고 싶다니까 그러네. 잠깐만 기다려봐. 마침 남은 밥도 좀 있거든. 잘 됐다. 하나도 안 버려도 되겠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몸이 음식물 쓰레기통인 줄 알아. 음식물 쓰레기라니? 무슨 말이야, 그게?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밥을 조금씩 하던가 아니면 남으면 좀 버리던가 하지. 그거를 왜 자꾸 엄마를 줘? 애 봐주는 엄마한테 밥 좀 새로 지어서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까워서 그랬지. 아니,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오인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귀하게 키운 외동딸 전수경. 그런데 자식을 아무리 귀하게 키워봤자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일은 없는 듯 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챙겨주는 음식만 봐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씨는 딸의 말처럼 자신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하게 구는 건지 사람들을 붙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오 씨는 상대에게 대접하는 밥상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딸이나 사위가 집에 오면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들여서 늘 잔치상처럼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딸내가 오기 한참 전에 장봐와서 뜨뜻한 밥을 새로 해놓고 말이죠. 그러면 자식은 와서 밥술만 뜨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 씨와 같은 이런 부모들 중에서 자식 집에서 제대로 된 밥상 한번 대접받아 본 사람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진수성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갓 지은 밥 한술 들게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죠. 그런 오 씨를 딸은 예민하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딸이 오 씨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해준다면 딸은 어떤 기분이 들지도 궁금했습니다. 딸 전수경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로도 쭉 오 씨 부부와 함께 살다가 결혼하기 2년 전 28살 때 겨우 독립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오 씨가 늘 아침 저녁을 손수 차려서 먹였죠. 그리고 딸은 30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오 씨 부부의 집과는 30분 거리로 자주 볼 정도로 가깝진 않지만 왕래하기에 나쁘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도착한다고 했지? 응. 점심은 휴게소에서 사 먹을게. 그럼 저녁 준비만 하면 되겠네. 박서방 뭐 먹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 박서방은 다 잘 먹어. 근데 고기보다는 생선이 더 좋대. 그래? 생선도 사와야겠다. 너는 고기 먹을 거지? 제육볶음 해줘?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려야 돼. 알았지? 알았어. 내일 조심히 와. 딸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습니다. 연휴 첫날 오 씨는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올라오는데 사돈네가 부산이라 딸 부부가 오 씨네 집에 도착하면 오후 시간을 한참 넘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녁만 먹고 쉬라고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나마 오 씨네 집과는 거리가 멀지 않아서 딸 부부에겐 다행인 듯 했습니다. 오 씨는 딸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사위와 함께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라서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마트에 가서 장을 한가득 봐왔습니다. 딸내미 온다고 또 거하게 차리네. 남편과 둘이 지낼 때는 반찬도 두세 가지로 간단하게 차리고 밥을 해놓아도 조금만 하거나 많이 해서 얼려놓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딸 부부가 오니 맛있는 밥상 차려서 먹이고 싶었죠. 다음 날 명절 당일이 되어 딸이 도착할 때가 거의 다 돼가자 밥상이 반찬으로 하나 둘 채워졌습니다. 된장찌개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딸이 좋아하는 빨간 제육볶음은 상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집에서는 생선을 잘 굽지 않는데 사위가 좋아한다기에 후라이팬에 기름 둘러 튀기고 있었습니다. 밑반찬들도 냉장고에 있는 것들 말고 전부 새로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칙칙칙 압력밥솥 돌아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시간에 맞춰서 딸이 사위와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왔니? 네 엄마 정신 없어. 밥 한다고. 맛있는 냄새 나요. 그러게. 나는 엄마 집에 오면 이 소리가 너무 좋더라. 밥하는 소리. 이내 밥솥에서 증기가 빠지는 소리가 쉬익 하며 났고 이내 집안 전체에 밥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잡채까지 있네. 박서방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잡채 좋아해? 많이 먹어. 저희 집 차례상보다 더 차리신 게 많으세요. 그래?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네. 저녁 식사 내내 사위의 입에선 칭찬의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이 머니까 집밥이 늘 그리웠는데 앞으로 배고프면 장모님 밥 얻어먹으러 와야겠어요. 그래. 자주 와. 내가 해주는 밥은 집밥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 솜씨가 너무 좋으시잖아. 저녁 식사 시간은 내내 화기애애했습니다. 맛있게 먹는 사위와 딸을 보니 오시도 무척 뿌듯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고생스럽고 오래 걸렸지만 새하얗고 따뜻한 밥을 먹이는 기쁨이 컸죠. 그런데 사위가 자주 오겠다고 한 소리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도 오씨가 해준 음식을 무척 좋아했고 주말에는 밥만 얻어먹으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딸도 물론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씨는 딸 부부가 올 때마다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과 통화를 하는데 이번에 시부모님이 왔다 가셨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시부모님은 초대하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한 번도 와보란 소리가 없어? 멀지 않은 곳에 살지만 결혼 후에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어서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돈네는 왔다 갔다고 하니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 오고 싶은지 몰랐지. 그래도 어떻게 사는지 구경은 해보고 싶지. 그러자 딸이 흔쾌히 한번 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한 자식 집에는 안 가는 것이 좋다기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박서방한테도 물어봐야지. 박서방은 좋다고 하지. 올 때 맛있는 거 해와. 맛있는 건 네가 해줘야지. 엄마한테 해오래? 갈치조림 이런 거 먹고 싶다던데. 그래서 딸이 직접 저녁을 차리고 오씨가 집에서 갈치조림만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사위가 바쁘다며 잘 오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오씨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오씨는 다음 주 주말이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서 냄비에 담은 갈치조림 말고도 집들이 선물도 따로 챙겨서 갔죠. 딸의 집에 도착해서 집 구경도 하고 거실에 앉아서 얘기도 했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도 딸이 밥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아까 전에 오씨가 가스불에 올려놨던 갈치조림만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밥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밥? 밥솥에 밥 있어. 미리 해놨어? 뭐, 그렇지. 금방 차릴게. 잠깐만. 한 10분쯤 지났을까. 갈치조림이 완성됐는지 딸이 가스불을 끄더니 오씨 부부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얼른 드세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얼른 먹으라길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씨는 무척 당황했죠. 가운데 갈치조림이 하나 올려져 있었고 반찬은 몽땅 냉장고에 들어있던 반찬통 그대로 꺼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밥이었습니다. 밥이 이게. 밥을 언제 한 거야? 오씨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젠가? 밥솥을 슬쩍 보자 뚜껑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56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밥솥도 오 씨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결혼할 때 직접 사준 것이니 저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수 없었습니다. 밥을 한 지 56시간이나 지났다는 뜻이었죠. 안 봐도 오래된 것인 줄 알았던 이유가 밥이 누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색깔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쉰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밥을 새로 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위와 딸의 앞에는 햇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에이, 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도 엄마 아빠는 햇반보다는 밥솥에 한밥 좋아하지 않나? 밥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는 햇반 먹으려고 한 건데. 그런데 누가 보아도 김이 폴폴 나는 하얀 햇반이 차라리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번거로우니 먹다 남은 반찬을 꺼내오는 것은 그렇다 쳐도 밥이라도 새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도 색이지만 김도 별로 나지 않는 것이 묵어도 너무 묵은 듯 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집에 오는 부모에게 주는 밥을 3일 가까이 된 묵은 밥을 내오는지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섭섭했습니다. 딸도 막 지은 밥이 맛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더욱 그랬죠. 너희 집에서 밥 잘 안 먹니? 아니, 잘 먹는데. 근데 밥이 왜 이렇게 오래됐어? 아, 요 며칠 바빠서 집에서 밥을 못 먹었더니. 그러면 시부모님 오셨을 때는 새로 밥 했지? 당연하지. 딸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가 아니라 친정엄마 아빠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은 밥상을 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나마 오 씨가 갈치조림이라도 가져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거한 대접까지 바란 건 아니었어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 씨와 남편은 애써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가 집에 찾아오는 부모 밥까지 신경 쓰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섭섭한 오 씨의 심정과는 별개로 말이죠. 그래서 일하느라 힘들고 바빠서 미처 밥에는 신경을 못 쓰고 사는구나 하고 그런가 보다 하자 싶었죠. 그런데 딸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아기를 봐주러 자주 왔다 갔다 해보니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오래된 밥도 그냥 먹나 보구나 하고 그날도 그냥 먹고 나왔는데 정작 딸은 그런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사위에게는 햇반을 주면 줬지 절대 누런 밥을 주진 않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다시 명절이 되었을 때는 오 씨는 또다시 딸의 행동에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엄마가 몸이 안 좋다니까 나가서 외식하자. 하필 단단히 몸살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난 오 씨는 딸과 사위를 빈 상으로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한 끼 하기로 했죠. 저희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수경이 엄마는 저기 건너에 불고기집 있지? 그거 좋아해. 딸 부부와 오 씨 부부는 기분 좋게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오 씨가 평소에 자주 가는 식당이라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한던 중이었습니다. 몸살 때문에 이틀 동안이나 거의 누워 죽만 먹어서 그런지 특히나 맛나게 느껴졌습니다. 수경이 너도 많이 먹어. 애기 잘 때. 먹고 있어. 어린 손주는 잠들어 있었는데 딸이 아기를 앞으로 맨 상태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안쓰러워 보여서 얼른 먹고 애 좀 안아줘야겠다 싶었는데 사위가 말했습니다. 불고기 좀 더 시킬까?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불고기를 가리키며 사위가 말했습니다. 오 씨도 그러자고 하려던 찰나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부족해? 뭘 그래?
이거 긁어서 자기 먹어. 그러더니 집게로 불고기를 집어 사위의 접시로 옮겨 놓는 딸. 오씨도 남편도 식사가 끝난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모습을 어이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 먹었지? 그러고는 오씨 부부 근처에 있던 반찬까지 자신들 근처로 옮겨놓고 사위 앞에 있던 다 먹은 그릇은 오씨 앞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냄비 안에는 양파 쪼가리만 남아있었죠. 더 시켜서 먹어. 엄마 아빠 다 안 먹었어. 그래? 다 먹은 줄 알고. 2인분 더 시킬게요. 사위가 직원을 호출해서 불고기를 좀 더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딸도 다 먹은 것 같더니 새로운 불고기를 덜어서 먹었죠. 그렇게 20분쯤 흐르고 전부 배가 불렀는지 젓가락질이 느려졌습니다. 오씨도 그만 먹어야겠다 싶어서 젓가락을 내려놓았는데 그때 딸이 자신의 앞접시를 들더니 덜어먹었던 불고기를 오씨의 앞접시에 부으며 말했습니다. 나 배불러서 못 먹겠다. 엄마 먹어. 이게 챙겨주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진작에 더 먹으라고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한창 먹고 있을 때는 자기 남편 챙기기 바쁘더니 다 먹으니 선심 쓰듯 남은 음식을 주는 딸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이것도 드세요. 딸이 그러니 사위마저 자신의 접시에 있던 불고기를 집어서 오씨에게 주었습니다. 먹던 것을 말이죠. 오씨는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배불러. 겉봐. 많다고 그랬잖아. 괜히 또 시켰네. 끝까지 얄밉게 대꾸하는 딸. 같이 살 때야 그런 줄 몰랐는데 시집가니 부모보다도 자기 남편이 더 먼저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은 오씨가 아닌 사위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딸이 오씨에게 한 행동은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와줄 수 있어? 왜? 잠 못 잤어? 그것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 청소도 해야 되는데. 알았어. 그럼 이따가 점심 먹고 갈게. 점심 먹고? 좀만 더 빨리 와줘. 그럼 10시 반쯤에 갈게. 출산하고 반년은 일을 쉬기로 했다는 딸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종종 오씨를 호출했습니다. 밤잠이 없는 아이 때문에 몸이 축난다며 오씨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만 보면서 왜 자꾸 당신을 불러? 애만 봐도 그게 얼마나 힘든데. 뭐가 예쁘다고? 남편이 궁시렁거렸습니다. 딸의 홀대를 몇 번 겪더니 오씨의 남편은 사위가 불러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밥 가지고 서럽게 하는 게 제일 치사한 거라며 말이죠. 다녀올게. 그래도 내 딸이니 힘들다고 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는 오씨는 버스를 타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왔어. 아이를 안고 있는 딸이 오씨를 보고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 디딜 틈이 없네. 집 좀 대충 치울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어질러져 있는 집을 눈에 보이는 곳만이라도 대충 오씨가 치웠습니다. 수경아, 이제 들어가서 좀 자. 그러자 피곤했는지 딸이 얼른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씨는 아기를 포대기로 업고는 마저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 손주가 잠이 들었죠. 거실에 깔려있던 이불 위에 아이를 슬그머니 내려놓은 오씨는 모두 잠든 고요한 집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빨래를 정리하고 걸레를 가지고 와서 이곳저곳 닦기도 했죠. TV 뒤를 훑자 하얀 걸레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애랑 하루 종일 씨름하다 보면 구석구석 닦을 시간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쯤 부지런히 움직이자 다시 손주가 일어났고 오씨는 딸이 깰 때까지 손주 분유도 먹이고 놀아주었죠. 보통은 점심을 먹고 와서 사위가 퇴근하기 전에 돌아가는데 가끔씩 이렇게 오전에 올 때면 딸의 집에서 점심을 먹을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밥 안 먹었으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차려 먹어. 엄마, 넌 먹었어? 난 라면 먹을 거야. 아, 맞다. 아침에 먹었던 찌개도 냉장고에 있어. 난 애기 우유 좀 먹일게. 애 보느라 힘든 딸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걸 바라지 않았지만 딸의 말처럼 냉장고를 열어서 차려 먹기도 이제는 좀 겁이 났습니다. 왜 안 먹어? 오씨가 오후 2시가 넘도록 밥을 챙겨 먹지 않자 딸이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꺼내지 마. 나도 그냥 라면이나 먹을래. 그러자 딸이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 엄마.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쉬려고 그래. 딸은 새로 한 반찬은 꺼내지 않고 냉장고 안쪽 깊숙이 들어있던 반찬통들만 골라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찬통 뚜껑을 여는데 오씨가 지난번에 올 때 해왔던 반찬도 보였고 어디서 사왔는지 모를 반찬도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에 들어있는 채였습니다. 엄마가 얼른 먹어 치워버려. 표현을 해도 참 멋대가리 없이 말하는 딸. 아니, 오래됐으면 버려야지. 왜 안 버리고 있다가 지금 꺼내는 거야? 엄마가 너희 집 잔반 처리하는 사람이야? 그전에도 몇 번 있었던 일인데 딸이 자꾸 그러니 오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에이, 아직 안 상했어. 지금 먹어버리면 되는데 뭘. 버리긴 아깝잖아. 그렇게 아까우면 네가 먹던가? 나는 라면 먹고 싶다니까 그러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늘 보면 반찬들이 이 정도씩 남아있는데 냉장고에 새로운 반찬도 있는 것을 보면 저들은 먹지 않는 것 같았으니 말이죠. 오씨가 시금치가 들어있는 작은 반찬통을 들어서 냄새를 맡아보자 어쩐지 시큼한 냄새가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덜지 않고 바로 집어먹었는지 안쪽엔 밥풀도 붙어 있었죠. 잠깐만 기다려봐. 남은 밥도 좀 있거든. 딸은 또 밥솥에 해놓은 밥을 싹싹 긁어 양푼에 옮겨 담았습니다. 잘 됐다. 하나도 안 버려도 되겠네. 그러더니 밥을 덜은 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돌아와서는 열어뒀던 반찬통들을 들어 밥 위에 전부 쏟았습니다. 젓가락으로 조금씩 덜어서 넣는 것도 아니고 얼마 남지 않은 반찬들을 전부 뒤집어 탁탁 털어댔습니다. 이렇게 비벼서 먹어. 엄마 비빔밥 좋아하지 않아? 먹던 나물, 콩나물, 멸치, 김치 전부 한 번에 양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큐브에 들어있는 고추장도 짜주는데 참 친절하기도 했지만 앞에 놓인 그릇이 사람 밥인지 개밥인지 몰랐습니다. 맛있겠지? 그러면서 자기는 라면을 끓여 먹겠다며 냄비를 드는 딸. 유 씨는 어쩐지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빔밥에 다 넣어버려서 김치는 새로 꺼내야겠네. 오 씨가 작년에 김장에서 줬던 통을 김치냉장고에서 꺼내더니 자기가 먹을 김치는 새로 옮겨 담는 오 씨의 딸. 먹다 남아 쉰 김치 쪼가리들은 오 씨에게 먹으라며 준 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자 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오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어? 뭐가? 엄마 몸이 음식물 쓰레기통인 줄 알아. 음식물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게?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밥을 조금씩 하던가 아니면 남으면 그냥 버리던가 하지? 그거를 왜 자꾸 엄마를 줘? 에이, 뭐야. 버릴 정도는 아니야. 너 그럴 거면 이렇게 일찍 오라고 하지 마.
아니다. 그냥 엄마 부르질 마라. 엄마가 너 애 봐주고 냉장고에 버릴 음식 먹어주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챙겨준다고 비빔밥 만들어준 거잖아. 밥 좀 새로 지어서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너희는 엄마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뭐 먹고 싶다, 뭐 해달라 하고. 너는 새밥 짓는 냄새 좋다고 그러더니 엄마는 묵은밥이 더 좋은 줄 알아? 엄마는 사람 아니야? 엄마는 그런 거 좋은 줄 모르는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까워서 그랬지. 그렇게 아까우면 너랑 박서방이 나눠서 먹으면 되잖아. 왜 엄마한테 먹어치우라고 그래? 아니, 내가 못 먹을 거 준 것도 아니고. 애 보느라 힘든 와중에도 엄마 점심 챙겨준다고 차려준 건데.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왜 먹는 거 가지고 쪼잔하게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드니? 서러워서 이제 너희 집에 안 오고 싶어. 네 아빠가 왜 안 오는데? 크게 대접해 주는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엄마 아빠를 쓰레기통 취급은 하지 말아야지. 아, 자꾸 왜 쓰레기통 얘기를 해? 쉰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네가 먹지 왜 안 먹고 라면 먹어? 난 그냥 많이 먹어서 질려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질릴 때까지 먹다가 남은 걸 왜 엄마를 줘? 왜 맨날 누런 묵은 밥 주고? 왜 엄마한테 버리냔 말이야. 가만 보면 너희는 그런 거 안 먹는데 왜 올 때마다 엄마한테 잔밥 먹어치우라고 해? 네가 자꾸 이러니까 박서방도 먹던 음식 엄마한테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챙겨줘도 뭐라 그래. 이내 딸도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그럼 그냥 라면 먹어, 엄마도. 딸은 비빔밥을 들어다가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조차도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아깝다는 걸 오씨가 안 먹겠다고 하니 버려버린 것이니 말이죠. 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싫고 오씨는 괜찮은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애도 네가 알아서 봐. 엄마 부르지 말고 이런 취급받으면서 호구처럼 너 뒷바라지 해줄 생각 없어. 아니,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 오씨는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주에 딸이 불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딸은 정말 오지 않을 거냐며 오씨를 닥달했습니다. 그리고 오씨는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죠. 그 뒤로 딸은 종종 오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카톡으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도 했죠. 오씨도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딸이 은근슬쩍 물어보는 말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거 가지고 삐져 있는 거야? 이제 우리 애기 보러 올 때도 되지 않았어? 애기가 할머니 보고 싶대. 아, 안 간다니까 그러네. 할 말 있으면 너희가 와. 참나? 알았어. 곧 명절이니까 우리가 갈게. 그렇게 연락을 하고서 열흘쯤 지났을 때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산에 들렸다 온 딸과 사위는 명절 당일 저녁에 오신의 집에 도착했죠. 뭐야, 엄마. 아무것도 안 차려놨어. 또 어디 아파? 횡한 식탁을 보더니 딸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야, 우리 점심도 안 먹었어. 휴게소 안 들렸어? 그냥 빨리 와서 먹으려고 그랬지. 이제 차릴 거야? 와서는 밥부터 차리라는 딸. 배고프니? 네. 장모님. 엄청 배고프네요. 근데 이제는 명절에 밥 안 하려고. 뭐? 아니, 그래도 어떻게 딸이랑 사위가 왔는데 명절에 밥 한 끼도 안 줘? 밥도 이제 각자 먹어. 얼굴 봤으니까 좀만 앉아 있다가 밥 먹을 때 되면 가. 배고프면 지금 가던지. 그게 무슨 말이야?
방금 왔는데 바로 가라고. 밥 차려줘. 딸의 말에 오 씨가 한숨을 쉬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냉동실 문을 열어서 락앤락통에 들어있는 냉동밥을 꺼냈습니다. 정 배고프면 이거라도 해동시켜서 먹어. 뭐? 이것만? 냉장고에 먹던 반찬들 있으니까 꺼내서 먹던지. 아니면 비빔밥을 비벼 먹던지 해. 고추장도 냉장고에 있어. 뭐? 그게 뭐야? 마침 잘 됐네. 얼마 안 남아서 얼른 안 먹으면 쉬어버릴 텐데. 사위는 무척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씨가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말이죠. 반찬 하나도 먹던 걸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진짜 명절에 꼭 이래야 해? 박서방한테도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희 집 갈 때마다 그러길래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니? 딸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이제는 엄마한테 밥 얻어먹을 생각 말어. 엄마도 그렇게 차리려면 하루 종일 부엌에 있어야 해. 허리 아파서라도 그렇게 못하겠다. 진짜 엄마 너무한다. 나 그럼 집에 갈게. 그래. 배고프다니까 박서방 데리고 얼른 가라. 남편도 오 씨를 거들어서 딸을 등 떠밀었습니다. 아빠까지 이럴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딸이 씩씩대며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처럼 명절인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태 자신이 부모에게 그렇게 해놓고는 한 번 그런 일을 당했다고 분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딸이 가고 나자 남편이 명절인데 맛있는 거나 먹자고 말했습니다. 딸이 해주길 바랄 게 아니라 각자 먹고 싶은 거 해먹으면 그만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겪어보니까 기분이 그러네.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 그때는 화가 난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 마음이 차분해지니 오 씨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린 듯 했습니다. 됐어. 지난 일인데. 앞으로 안 그럴게. 그래. 이제 집에 올 거지? 아, 안 간다니까 그러네. 네가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엄마도 아빠도 이제 안 가. 너는 더 편하고 좋지 뭘 그래. 애기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거는 네 힘으로 알아서 해봐. 엄마도 너 혼자 키웠어.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 씨가 워낙 단호해서 뭐라 설득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딸에게 작은 복수라도 해서 그나마 통쾌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연을 끊고 살 생각은 없지만 다만 이제 반찬 해다 바치고 애 봐주며 딸 뒤치다꺼리 하는 것은 그만할 생각이었습니다. 딸에게 퍼주고 또 서운해하고 참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바라는 게 없는 관계가 건강관 관계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죠. 딸도 처음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게 옳은 것이었음을 차차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 씨도 딸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버렸습니다.